말레이시아 공항 CCTV가 모든 걸 찍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웃으며 다가와 제 아버지 얼굴에 손을 갖다 댔어요. 2초 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VX 독극물. 유엔이 금지한 화학무기였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가 제게 건넨 낡은 지갑 속엔 김정은의 목줄이 들어있었어요. 2천억 달러 비자금 계좌. 한솔아, 이게 너를 지킬 마지막 무기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3년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제 머리엔 수천만 달러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아닌 북한에서 고작 200km 떨어진 서울. 가장 위험한 곳을 택한 이유요? 도망치는 걸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마음 다해 기도할게요. 그날 아침 식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갈비찜, 전복구이, 생선회까지. 명절도 아닌데 이렇게 차려진 상을 본 게 언제였을까요? 어머니와 여동생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식탁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온 가족이 함께 밥 먹고 싶어서. 아버지가 대답하셨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억지로 밝은 척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2번이나 떨어뜨리셨어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갈비를 하나 집어 제 그릇에 놓아주셨어요. 많이 먹어라. 한솔이 좋아하는 거 다 준비했어. 평소라면 이렇게 좋아했을 텐데 왜인지 목이 메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마치 마지막 식사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식사 도중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서재로 들어가시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는데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한솔아, 이리 와봐라. 저를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버지는 상자를 여셨습니다. 안에는 낡은 가죽 지갑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지갑은 내 할아버지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주시고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지. 아버지가 지갑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근데 내가 여기 뭔가 숨겨뒀어. 안감 안쪽에. 지갑을 만져보니 확실히 이중 구조였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돌기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점자야. 내가 읽어봐.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213. 2월 13일? 맞아. 오늘. 아버지가 창밖을 보셨어요. 맞은편 골목 입구에 검은색 SUV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는 사흘 전부터 계속 거기 있었어요. 저 차 사람들이 날 지켜보고 있어. 3일째야. 누군데요? 평양에서 온 사람들이지. 아버지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솔아, 나 오늘 쿠알라룸푸르 간다. 오후 1시 비행기. 시계를 보니 10시 반이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거기를?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안 만나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만약 내가 오후 5시까지 전화 안 하면 그때는 집을 나가야 해. 뒷문으로. 무슨 말씀이세요? 리 아저씨 알지? 중국 음식점 하시는 분. 그분한테 연락해. 미국인 친구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아버지가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지갑을 다시 제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이 지갑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안감 안에 투명 필름이 있어. 거기 적힌 게 김정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야. 뭐가 적혀 있는데요? 돈. 엄청난 돈의 흔적. 내 삼촌이 해외에 숨긴 비자금들.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내가 30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야.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왜 이걸 저한테? 넌 백두혈통이야. 김씨 가문의 적통이지. 내가 이걸 세상에 폭로하면 파급력이 달라. 그냥 탈북자가 아니라 내부 고발이 되는 거야. 아버지가 시계를 보셨어요. 이제 가야겠다. 현관으로 가셨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계셨어요. 문 앞에서 뒤돌아보셨어요.
한솔아, 아버지가 못난 아버지였다. 권력 싸움에 지고 도망쳐서 너희를 이렇게 숨어 살게 만들었어. 아버지. 근데 너만큼은 떳떳하게 살아라. 백두열통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걸 무기로 써라. 알았지? 네. 아버지가 어머니와 여동생을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사랑한다, 한솔아. 귓가에 속삭이셨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가로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택시를 타셨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검은 SUV도 천천히 따라 움직였어요. 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앞만 보고 가셨어요. 손에 쥔 지갑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정말 김정은을 무너뜨릴 무기일까요? 213. 오늘 날짜.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게 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오후 3시 10분 아버지를 태운 비행기가 쿠알라룸푸르를 향해 이륙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손톱을 뜯고 있었는데 벌써 3개를 뜯어서 손끝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켰다 껐다 반복하면서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전화하지 말라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연락하지 말라고요. 3시 30분이 되자 저는 TV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을 돌렸는데 날씨 예보, 정치 뉴스, 연예 소식만 나올 뿐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4시 정각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손이 떨려서 2번이나 놓칠 뻔했습니다. 여보세요? 한솔이냐? 나리 아저씨야. 아버지 친구분이셨어요. 마카오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급했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지금 당장 TV 뉴스 틀어봐. 국제 뉴스 채널. 왜요? 무슨? 틀어. 설명할 시간 없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황급히 리모컨을 집어들어 국제 뉴스 채널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빨간색 속보띠가 지나갔어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긴급 상황. 북한 국적 추정 남성 독극물 테러로 사망.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화면은 공항 정문을 비추고 있었는데 구급차 여러 대와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서 있었고 노란색 차단선이 출입구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아나운서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망자는 40대 후반의 동양인 남성으로 추정되며 현재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만. 그때 화면 한쪽에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작게 떴어요. 흐릿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회색 재킷, 검은색 캐리어, 그리고 그 체격. 아버지였어요. 아침에 입고 나가신 바로 그 재킷이었습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는데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리 아저씨였어요. 맞지? 한솔아, 지금 내 집 앞을 봐. 조심해서 커튼 살짝만 젖혀.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문으로 기어갔습니다. 커튼을 엄지손가락만큼만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어요. 길 건너편에 검은색 세단 한 대, 그리고 우리 집 바로 앞에 또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이 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고 우리 집만 노려보고 있었어요. 보여? 저놈들 1시간 전부터 거기 있었어. 내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했어. 혹시 모를 일 생기면 너희를 꼭 빼내달라고. 어떡해요? 저 차들이 막고 있는데. 미국 사람 1명 보냈어. 크리스토퍼라는 친구야. 내 아버지가 목숨 구해준 사람이래. 지금 뒷골목으로 가고 있어. 10분 안에 도착한대. 너희는 뒷문으로 나와. 아저씨, 우리 아버지 정말. 한솔아. 리 아저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어.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과거형이었습니다. 이셨어라는 그 과거형이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쥔 채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동생아, 지금 당장 나가야 돼요. 어머니가 설거지 하시다가 놀라서 돌아보셨어요. 왜 그래, 한솔아? 무슨 일이야? TV 보세요. 빨리요. 어머니가 거실로 가셔서 뉴스를 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냥 입을 벌린 채 화면만 쳐다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울면 안 돼요. 지금 집 앞에 북한 놈들이 와 있어요. 우리 기다리고 있다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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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네 개의 문이 동시에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 틈으로 내다봤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4명이 차에서 내려 우리 집 현관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저는 17개 도시를 떠돌았고 23개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했으며 9개의 가짜 이름을 썼어요.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는 제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코의 모양, 눈썹의 각도, 심지어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방식까지도요. 돈이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남긴 현금은 생각보다 빨리 바닥났습니다. 은행 계좌는 쓸 수 없었어요. 추적당하니까요. 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금만 쓸 수 있었는데 호텔비로 하루에 $50, 식비로 $30, 이동할 때마다 교통비가 $100씩 나갔어요. 베트남 하노이의 쪽방촌에 숨어 있을 때가 가장 끔찍했어요. 화장실도 복도 끝에 공동으로 하나밖에 없고 방벽은 얇은 합판이라 옆방 사람 코 고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라면과 생수를 사들고 돌아오는데 제 방문 손잡이에 빨간 실 한 가닥이 묶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침에 나갈 때는 분명히 없었던 건데요. 누군가 제 방에 들어왔다 나간 표시였습니다. 저는 그 즉시 라면 봉지를 복도에 떨어뜨리고 계단으로 달려갔어요. 신발끈도 제대로 안 매고 맨발로 뛰어내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제 방 창문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커튼을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태국 방콕에선 더 아찔한 순간이 있었어요. 카오산 로드 근처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팟타이를 먹고 있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은 남자가 북한말로 전화통화를 하는 거예요. 억양이 평양 사투리였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흰 티에 청바지, 모자 쓴 놈. 네, 사진이랑 똑같습니다. 남자가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제 얼굴과 대조하고 있었어요. 그 화면에 제 사진이 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금 처리할까요?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미행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입고 있던 옷이 정확히 그거였어요. 저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남자가 전화를 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는데 그 눈빛이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독수리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국수 그릇을 일부러 엎질렀어요. 뜨거운 국물이 테이블 아래로 쏟아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태국어로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 손님들이 벌떡 일어섰어요. 저는 그 혼란 속에서 반대편 골목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어요. 한 명이 아니라 2명이었습니다. 저는 좁은 골목을 지그재그로 뛰면서 과일 갑 한 대를 넘어뜨렸고 빨래줄을 잡아당겼어요. 뒤에서 욕설과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큰 길로 나왔을 때 툭툭 택시 한 대가 신호대기 중이었어요. 저는 뛰어올라 운전사 아저씨에게 소리쳤습니다. 공항, 지금 당장요. 1000바트 줄게요. 평소 요금의 5배였어요. 운전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오토바이 2대가 따라붙고 있었어요. 한 명은 재킷 안쪽으로 손을 넣고 있었는데 그게 총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아저씨, 더 빨리요. 제발요. 방콕 시내를 미친 듯이 질주했어요.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으면서요.
그때 마침 큰 트럭 한 대가 우리 옆으로 끼어들었고 오토바이들이 잠시 가로막혔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외쳤어요. 왼쪽 골목으로요. 툭툭이 급커브를 돌면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오토바이들은 트럭 때문에 못 따라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날 밤 말레이시아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멀리만 가면 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평생 쫓기며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도망만 쳐야 하나? 주머니 속 아버지의 지갑을 꺼내 만졌습니다. 낡은 가죽이 손때로 반들반들해져 있었어요. 손끝으로 점자를 더듬었습니다. 213. 아버지,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이 지갑 속 비밀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도망만 쳐서는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걸요. 말레이시아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도착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차이나타운의 허름한 여관방에 누워 있었는데 밖에서는 마작 소리와 취객들의 고함 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왔어요. 에어컨은 없고 천장 선풍기만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베개 밑에 숨겨둔 아버지의 지갑을 꺼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그 지갑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낡은 갈색 가죽은 제 손때로 더욱 반질반질해져 있었고 모서리는 실밥이 풀려 해져 있었어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날 아침 이 지갑을 제게 건네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지갑 뒷면의 점자 2132개 암호의 열쇠가 된다. 그리고 안감을 뜯어내라. 투명 필름이 나올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3년 동안 한 번도 그 안감을 뜯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걸 열어보는 순간 정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인정하게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안감의 바느질을 풀기 시작했어요. 실이 오래되어서 쉽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얇은 투명 필름 한 장이 나왔어요. 필름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투명한 플라스틱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뜯은 건가? 아니면 이게 진짜가 아닌 건가? 저는 필름을 들고 형광등 불빛에 비춰봤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이리저리 돌려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게 보였습니다. 담배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연기가 필름 위를 지나가는 순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연기가 필름 표면에서 살짝 일렁이면서 무언가 패턴 같은 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열이었어요. 체온에 반응하는 특수 잉크였던 거예요. 저는 필름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후후. 따뜻한 입김이 필름에 닿자 천천히 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사라졌던 메시지가 되살아나는 것처럼요. 첫 번째 줄에는 스위스뱅크 UBS 주리치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긴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도 모두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들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김정은의 비자금 계좌들인 건가?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손에서 열기가 사라지자 글자들도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입김을 불어넣자 글자가 나타났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시 사라졌어요. 다시 입김, 다시 사진. 10여 분 동안 그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필름 양면에 빼곡하게 적힌 모든 정보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총 24개의 은행, 47개의 계좌번호였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숫자 대신 아버지의 글씨로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한솔아,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다. 굶주리는 북한 인민들의 것이다. 언젠가 내가 이것을 세상에 알릴 용기를 가지길 바란다. 도망치지 마라. 맞서 싸워라. 사랑한다. 아버지.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버지,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전 그냥 겁쟁이에요. 3년 동안 도망만 쳤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믿으셨어요. 도망치지 말고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닐라의 밤하늘은 불빛 때문에 별이 잘 안 보였지만 그래도 몇 개는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살아남았는지,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갈 곳은 한 곳뿐이에요. 대한민국.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 하지만 자유가 있는 곳.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 다음 날 아침, 저는 인터넷 카페로 갔습니다.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천리마민 방위를 검색했어요. 북한 탈북자들을 돕는다는 단체였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무너뜨릴 정보가 있습니다. 사흘 뒤 답장이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석 달을 버티고 있을 때였습니다. 돈이 거의 바닥났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금반지까지 팔았는데 그것도 이제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밤마다 배고프다고 잠꼬대를 했어요.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나머지는 가족 몫으로 돌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핸드폰을 켰어요. 배터리를 아끼려고 일주일에 한 번만 켰거든요. 전원을 넣자마자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스팸이었는데 그 중에 낯익은 번호가 하나 보였어요. 리 아저씨였습니다. 마카오에서 중국 음식점 하시던 그분. 한솔아, 급하다. 이 번호로 전화해라. 꼭. 그 아래 모르는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문자를 보낸 지 이틀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전화하면 추적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리 아저씨는 아버지 친구셨어요. 아버지가 믿었던 분이었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나갔어요. 마닐라 차이나타운을 한참 돌아다녀서 겨우 낡은 공중전화 하나를 찾았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어요. 2번 신호음이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영어였는데 동양인 억양이었습니다. 리 아저씨가 이 번호로 전화하라고 해서요. 김한솔 맞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알죠? 누구세요? 내 이름은 크리스토퍼 아니야. 내 아버지 친구였어. 리가 내 번호를 준 거야. 크리스토퍼. 아버지가 마지막 날 말씀하셨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아저씨가 마카오에서 저희 구해주신 분이세요? 맞아. 미안하다 한솔아. 그때 좀 더 빨리 갔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괜찮아요. 살았으니까요. 지금 어디 있어? 안전해? 필리핀이요. 근데 돈이 떨어져 가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일 마닐라 시티몰 푸드코트로 와. 정호. KFC 앞에서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믿어요? 내 아버지 마지막 말 알아? 택시 타시면서 뒤돌아보며 입모양으로 뭐라고 하셨는지.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사랑한다. 라고 하셨어요. 맞아. 그 얘기는 리한테만 들었어. 내 아버지가 리한테 전화로 말했거든. 나한테 한솔이 그 장면 봤다고. 진짜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버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 정오, 저는 마닐라 시티몰 KFC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계속 살폈어요. 혹시 북한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솔아.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검은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크리스토퍼 아저씨세요? 그래. 앉자. 우리는 KFC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크리스토퍼가 치킨 세트 2개를 주문했습니다. 먹어. 많이 먹어.
치킨이 나왔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개걸스럽게 먹었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크리스토퍼는 자기 치킨도 제게 밀어줬습니다. 내 아버지 말이야. 크리스토퍼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년 전 마카오에서 만났어. 내가 북한 보위부한테 쫓기고 있을 때 숨겨줬거든. 이틀 동안 자기 집 다락방에. 그때 내 아버지가 말했어. 자기도 언젠가 도망쳐야 할 것 같다고. 그때를 대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다고. 그게 뭔데요? 김정은의 약점. 내 아버지가 30년 동안 모은 정보들. 비자금 계좌, 해외 부동산, 비밀 거래처들. 제 손이 떨렸어요. 그걸 제게 남기신 거예요? 지갑에 숨겨뒀다고 했어. 투명 필름에. 혹시 찾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찍어뒀어요. 보여줄 수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크리스토퍼가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맙소사. 내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크리스토퍼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한국 가고 싶어? 한국이요? 응. 대한민국.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야. 그리고 거기서 이 정보를 세상에 공개하는 거야. 한국 정부가 절 받아줄까요? 이 정보가 있으면 환영할걸. 넌 그냥 탈북자가 아니야. 김정은의 급소를 쥔 사람이야. 크리스토퍼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여기 8,000달러. 당장 쓸 돈이야. 그리고 일주일 뒤 다시 만나자. 내가 한국행 준비할게. 어머니랑 여동생은요? 미국으로 보내줄게. 안전하게.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왜 저를 도와주세요? 내 아버지가 날 살렸어. 이젠 내가 내 목숨을 지킬 차례야. 그날 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마닐라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크리스토퍼가 준비해준 여권은 싱가포르 국적이었어요. 이름은 데이비드 탄.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이코노미석 표였는데 창가 자리였어요. 절대 눈에 띄지 마. 평범한 관광객처럼 행동해. 책 읽거나 영화 보거나. 크리스토퍼가 공항에서 해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탑승 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보안 검색대를 지날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옆자리에 한국인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60대쯤 되어 보였는데 친절해 보이셨습니다. 젊은 친구, 한국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 그럼 어디 구경 갈 거예요? 명동? 남산?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아주머니는 한국 여행 팁을 한참 알려주셨어요. 맛집, 관광지, 교통편.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 평범한 대화가 오히려 저를 진정시켜줬어요. 4시간 반이 지나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었어요. 플라스틱 용기를 여는 순간 고추장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3년 만에 맡아보는 한국 음식 냄새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비볐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데 목이 메었어요. 맛있죠? 역시 비빔밥이 최고야. 옆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을 때 제 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해 바다가 보였어요. 회색빛 바다 위로 작은 섬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고 그 너머로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면서 건물들이 보였어요. 아파트 단지들, 공장들, 도로들. 모든 게 정돈되어 있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충격과 함께 승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따라 박수를 쳤는데 손이 떨려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났습니다. 한국 여행 잘하고 가요. 내리면서 아주머니가 손을 흔드셨어요. 저는 인사하고 통로로 나왔습니다. 승객들을 따라 입국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 경호원 같았어요. 김한솔 씨 맞으시죠? 저를 따라오세요. 낮은 목소리로 한국말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는 다른 승객들이 가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좁은 복도로 들어서니 또 다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시 정장 차림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여권 주시겠어요? 저는 가짜 여권을 건넸습니다. 남자가 확인하고는 주머니에 넣었어요. 입국 수속은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이쪽으로요. 우리는 직원 전용이라고 쓰인 문을 통과했어요. 긴 복도가 나왔는데 형광등만 깜빡거리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몇 층인지 표시가 없었어요. 문이 열리자 지하 주차장이 나왔습니다. 회색 세단 한 대가 엔진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어요.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타세요. 차에 타자마자 문이 닫혔고 차는 바로 출발했어요. 운전석에는 또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처음 저를 안내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국정원 이 과장입니다. 조수석 남자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선글라스를 벗으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김한솔 씨, 대한민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3년 동안 쫓기고 숨어 살았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괜찮습니다. 우세요. 많이 힘드셨죠? 이 과장이 휴지를 건네줬어요. 차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어두운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선팅이 진해서 밖이 잘 안 보였지만 틈으로 보이는 불빛들이 눈부셨어요. 한참을 달려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창문을 조금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한국의 공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 위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드디어 집에 왔어요. 차는 한강을 건너 서울 야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저 멀리 보였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도망자의 3년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를 지나 남산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멈춘 곳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호텔 신라였어요. 여기요? 네. 가장 안전한 곳은 가장 눈에 띄는 곳이에요. 이 과장이 말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3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니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왔습니다. 카펫이 푹신했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2305호예요. 이 과장이 카드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입이 벌어졌어요. 거실, 침실, 욕실이 따로 있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남산타워가 보였고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안전가옥이에요? 네. 호텔이 제일 안전해요. 경비도 삼엄하고 CCTV도 많고 외부인 출입도 철저하게 통제되거든요. 이 과장이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배고프시죠? 룸서비스 시킬까요? 룸서비스요? 네. 여기 한식당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뭐 드시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3년 동안 가장 먹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불고기 정식 있어요? 당연하죠. 이 과장이 전화로 주문했어요. 20분쯤 지나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호텔 직원이 카트를 밀고 들어왔어요. 하얀 제복을 입고 있었는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불고기 정식 나왔습니다. 직원이 테이블에 음식을 차려놓았어요. 불고기, 하얀 쌀밥, 된장찌개, 잡채, 각종 반찬들. 도자기 그릇에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직원이 나가고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불고기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젓가락으로 불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양념이 혀끝에서 녹았습니다.
부드러운 고기가 입안에서 씹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 이 느낌. 3년 만이었어요. 맛있어요? 이 과장이 물었어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는 계속 먹었습니다. 밥 위에 불고기를 얹어서 된장찌개 국물에 밥을 말아서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웠어요. 더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배불러요. 식사를 마치고 이 과장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솔 씨, 이제부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서 일주일 정도 지내실 거예요. 그동안 아버님이 남기신 자료를 검증하고 한솔 씨 신분증도 새로 만들 거예요. 신분증이요? 네. 김민준. 한솔 씨 새 이름이에요. 29살 IT 프리랜서. 이 과장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제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김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앞으로는요. 물론 선택하실 수 있어요. 선택이요? 김민준으로 조용히 사실 건지 아니면 김한솔로 세상에 나설 건지. 이 과장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 밖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할 수도 있어요. 기자회견 열어서 김정은의 비자금을 폭로하는 거죠. 물론 그러면 평생 위험하게 살아야겠지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아래 서울 시내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 주세요. 당연하죠. 일주일 있잖아요. 이 과장이 일어났어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룸서비스나 호텔 내 식당은 괜찮은데 호텔 밖은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이 과장이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스위트룸 안에 혼자. 3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고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남산타워가 눈앞에 있었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빌딩들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욕실로 갔습니다. 대리석 욕조가 있었어요. 저는 뜨거운 물을 받아 목욕했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된 욕조였어요. 물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안전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물속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목욕을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한 침대, 새하얀 시트, 부드러운 베개. 호텔 특유의 깨끗한 냄새가 났어요. 창문 커튼을 열어뒀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천장에 비쳤어요. 아버지, 저 여기 왔어요. 서울에 왔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신라 2305 침대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웃고 계셨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과장은 격일로 와서 진행 상황을 알려줬어요. 아버지가 남긴 계좌번호들을 국제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스위스 당국이 먼저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계좌 동결 명령이 내려졌어요. 싱가포르와 케이맨 제도도 곧 따를 거라고 했습니다. 전체 합산하면 60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과장이 말했어요. 이 정도면 김정은 체제의 치명타예요.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돈이 동결된다고 해서 북한 인민들의 삶이 나아질까요? 김정은이 물러날까요? 한솔 씨 외부 일정 하나 잡았어요. 일정이요? 네. BBC 다큐멘터리 팀이 인터뷰 요청했어요. 단독으로요. 기자회견 아니고요? 네. 한솔 씨가 원하시면 조용하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기자회견은 너무 공개적이잖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였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사실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나서야 할까요? 조용히 숨어 사는 게 나은 거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쳐다봤어요. 새벽 2시, 3시, 4시, 5시쯤 되자 밖이 조금씩 밝아왔어요. 저는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꺼지고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한강이 보고 싶었어요.
호텔 방에만 열흘째 갇혀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이 과장한테 전화했어요. 저 밖에 나가고 싶어요. 안 돼요. 위험해요. 한강변이요. 잠깐만요. 1시간만요. 이 과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30분만. 제가 지금 갈게요. 1시간 뒤 우리는 반포한강공원에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조깅하는 사람 몇 명, 자전거 타는 사람 몇 명뿐이었습니다. 저는 한강변을 걸었어요. 이 과장과 경호원 한 명이 조금 떨어져서 따라왔습니다. 강물이 흘렀어요. 잔잔하게 조용하게. 햇살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뭘 해야 할까요?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그때 옆 벤치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으셨어요. 70은 넘어 보이는데 운동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젊은 친구가 새벽부터 여기 앉아서 뭘 그리 고민해?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 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나도 젊었을 때 여기 자주 왔어. 고민 있을 때마다. 한강 보면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 할아버지가 강을 바라보셨어요. 근데 말이야, 젊은이. 고민이 뭐든 간에 결국 답은 하나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거.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옳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죽을 때 후회 안 할 선택이 뭐냐고.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난 간다. 운동 더 해야 해. 젊은이 힘내. 할아버지가 가시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죽을 때 후회 안 할 선택.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답을요. 호텔로 돌아와서 이 과장한테 말했어요. BBC 인터뷰할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기자회견은 안 해요. 대신 다큐멘터리로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해요. 제 이야기를, 아버지 이야기를, 그리고 북한 인민들 이야기를요. 알겠어요. 그렇게 전달할게요. 일주일 뒤 BBC 팀이 왔어요. 감독, 촬영 감독, 작가 3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호텔 방에서 이틀 동안 인터뷰했어요. 제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 암살 당일, 3년간의 도망, 그리고 한국 도착까지. 이 필름을 처음 발견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감독이 물었어요. 무서웠어요. 책임감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근데 동시에 안도했어요. 아버지가 제게 싸울 무기를 주셨구나 하고요. 촬영이 끝난 날 밤 감독이 말했어요. 이 다큐멘터리 전 세계에서 볼 거예요. 한솔 씨 용기에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한 달 뒤 다큐멘터리가 BBC에서 방영됐습니다. 제목은 더 네퓨 킴 한-SOLS 테스터모니였어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동시 방영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혼자 시청했어요. TV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My name is Kim 한솔. I am the son of Kim 정남. And I am he to tell the truth.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였습니다. 한솔아, 봤어.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도망 안 쳐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김정은의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김한솔, 증언자였어요. 그리고 자유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